본 방송은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에서 제작하였고 제작 지원은 주식회사 어니스트 비전에서 해주셨습니다. 국민 보건 형성에 기여하고 건강한 사회,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진짜 안마사이다. 안녕하십니까. 안마사이다의 진행을 맡은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정책실장 류명구 인사드립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는 일제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 속에서 요동쳤던 안마사들의 역사 1편을 방송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청을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함께 진행해 주실 김도영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시 협찬해 주신 주식회사 어니스트 비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조공학 전문 업체 어니스트 비전입니다. 저희는 창업 이후 10년간 소리안이라는 인쇄물 음성 지원 출력기를 연구해 왔습니다. 이후 고객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최신형 삼성 노트북에 탑재된 소리안 썬더 제품과 점자를 결합한 뉴포트 브레일 제품이 출시되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블릿 PC 제품인 소리안 탭, 핸드폰 제품인 3스타로 다양한 제품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리안 썬더 제품으로 21년형 최신형 삼성 노트북 북 프로를 사용하며 화면 낭독 기능과 인쇄물을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기기입니다. 둘째, 뉴포트 브레일 제품으로 32칸 점자 셀과 최신형 노트북을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점자와 노트북을 함께 사용하는 신개념 제품입니다. 셋째, 소리안 탭 제품으로 최신형 삼성 태블릿 PC를 사용하며 원거리, 근거리 확대가 가능한 이동용 독서 확대기입니다. 넷째, 3스타 제품으로 삼성 갤럭시 폴더 2 핸드폰 모델을 사용하며 책, 라디오, 녹음, 음악 등 데이지 플레이어입니다. 제품은 각 기관에 등록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32-875-2295, 032-875-2295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린다고 합니다. 애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저희 안마사이다 방송을 들으시고 협찬을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방송 제작에 협찬을 해주신 주식회사 어니스트 비전 사장님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장애인들에게 특히 안마사분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마사 제도의 역사 2편 사건으로 보는 역사 방송을 위해 지난번에 이어 세 분이 다시 출연해 주셨습니다. 전 국립서울대학교 교사이셨고 현재 종로 인명자립생활센터의 대표이시고 안마업 100년, 대한협 50년사의 저자이신 양만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또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음은 현재 본 협회 고문이시고 14대, 16대, 17대 회장을 역임하신 김천원 고문님 다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찬원입니다. 다음으로는 본 협회 제18기 회장을 역임하신 송근수 회장님 역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근수입니다. 그럼 오늘의 안마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고 회자되는 많은 사건과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시대성이 있고 중요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순간들을 7대 사건으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사건이 크고 작고를 따져 순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시대별로 어떤 과도기적 시기에 발생한 사건들로 정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대 사건 중 7위, 희망의 빛을 보았던 만송 이기붕 자유당 국회의장 면담 사건. 이기붕 국회의장 하면은 자유당 시절에 상당한 권력가로 통했던 사람인데요. 아마 우리 그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면담을 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기붕 씨가 어떤 분인지부터 좀 우리가 같이 얘기하고 시작을 할까요? 예, 이기붕 당시 국회의장이죠. 이분은 광복 이후부터 쭉 그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그 측근으로 처음에는 비서로 출발해가지고 국회에서 자유당에서 실권자로 있었죠. 그리고 57년 당시에는 그 당의장 활동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그 정비가 된 다음에 당시 냉천동 그 서대문 쪽에요. 그 자택이 있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한 20명 정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계속 그 밖에 있으니까 나중에 그 이기붕 의장 자택에서 그 대표 한 3사람 정도만 들어와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전태환 선생님을 위시해서 대표 3분이 들어가서 지금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자격증이 없어져서 문제가 됐던 얘기를 쭉 하니까 그때 그 부인이신 그 박마리아 여사, 이분은 이기붕 의장의 그 부인 되시는데 이분이 이제 나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는 6.25 당시에 그 서울역에 있는 라이트하우스라고 있었어요. 대한기독교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복지단체가 있는데 거기 임명시인 총장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라이트하우스의 그 이사도 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여러분들이 배급받지 않고 자력으로 살라고 하는 일을 방해를 하겠느냐고. 그러면서 그 이기붕 의장한테 여보 당신 그 빨리 장관한테 얘기해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기붕 의장이 예 그거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원체 지금 복잡하신 거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 선거 이후에 부대통령이 장면 대통령이 부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입지가 좀 어렵습니다. 좀 더 정상화되고 이러면은 어떻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58년, 59년 뭐 늦게 되도록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59년 당시에는 우리 시각장애인 대표들이 국회의사당으로 그 당시는 당의장이니까 국회의장이니까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선거가 곧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선거가 잘 될 거예요. 자유당 그 원하는 대로 그 선거가 이루어지고 새 정부가 꾸려지면 그때는 더 지체하지 않고 이 문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뭐 좀 되나 보다. 그러고 나왔는데 그 후에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4.19가 터져서 자유당 정권이 이제 붕괴되니까 네. 그 일 또한 무위로 돌아간 거죠. 그때는 이기붕 씨는 상당히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뭐 제2인자로 실권자 이 대통령이 만일에 뭐 유고가 생기거나 그러면 뭐 당연히 다음 이제 실권자다. 그리고 그 당시 또 강석인가 이강석 자녀 아들을 양자보내 이 대통령이 양자로 이제 들여보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누가 보더라도 다음 실권자는 이제 이기붕 씨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에서 자유당이 이기기만 하면 이제 우리 문제는 뭐 해결된다. 이렇게 분위기가 이제 고조돼 있었다가 무위로 돌아간 거죠. 저는 그게 이제 궁금한 게 그때 최고의 그 권력자였는데 뭐 자유당 의장도 했지만은 그 전에는 뭐 서울시장도 했고
또 보면 국방부 장관도 했죠. 네, 그래 중간에 그 신성모 장관 이후에 네네. 아까 말씀하신 박마리아 그분 역시 뭐 YMCA 회장도 했고 뭐 대한 부인의 최고 의원이신가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회단체 분들을 쪽을 많이 관여하고 지금 같으면은 만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것보다는 네. 그 시각장애인 그 복지기관인 라이트하우스 그 저기 이사를 하셨다니까. 네. 그러니까 맹인 위한 기관에 이사를 하신 분이에요. 중대 총장이셨던 임명신 총장하고 함께. 이 당시 그 이기붕 씨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었냐 하면 아들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가짜 아들 그 이강석 역할을 해서 어떤 그 기관에서 그 접대를 받았던 이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우리 그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때 정말 기대치가 많이 있었을 텐데 4.19가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어떤 그 아픔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군요. 근데 그 이후에 공교롭게도 서대문구 냉천동의 그 이기붕 씨 자택이 4.19 학생 도서관으로 됐다는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 자, 그럼 다음번 6.25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 첩보전을 방불케 한 강습소 습격 사건. 이건 뭔 그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우리 주시죠. 강습소 사건이 이제 세 개 중에서 이제 두 개를 우리가 이제 그 시위로 이렇게 해결해 놓은 사건인데요. 그게 67년 9월 8월 되면서 계속 서울신문에 그 뭐 2달 또는 석 달 안마를 강습하고 취업도 시키고 뭐 월수 뭐 얼마 보장 이런 식으로 광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를 조사를 해보는데 이게 알 수가 없더라고.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청량리 그 정성일 씨가 하는 과발공장 여종업원들이 주로 이제 많이 그 등록을 해서 강습을 배우게 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안마원의 안내자로 있던 그 뭐 신창숙이라든가 유하영이라든가 이런 두 사람한테 이제 그 안내자 중에서 그 사람들이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돈을 줬어요. 돈을 줘가지고 자연스럽게 강습생으로 이제 위장해 들여보냈는데, 가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2, 3일 지나니까 자꾸 의심을 하더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도중에 뭐 맹인들은 어쩌고 맹인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입장이 곤란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여간 이 아가씨들이 용감하게 거기 한 일주일쯤 아마 이제 공부하러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부의 내막을 소상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출구가 어떻게 되고 몇 시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수업을 받게 되고 이런 소상한 정보를 이제 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 그 시각장애인 중에서 유종열이 또 뭐 저 뭐 이런 몇 사람들이 그걸 다 시력이 좀 있어서 열심히 그 이제 지형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를 하고, 그러고는 이제 이 60년대 그 해바라기 강습 때는 택시를 한 40대 동원해 가지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대형 관광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그래서 청량리 그 로타리 근처에 갔는데 거기는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불법 주차를 해놓고는 시각장애인들이 우르르 이제 4층으로 몰려 올라가서 거기 이제 안마를 가르치고 있던 시각장애인 강사분 또 그 여자분들을 전부 그 자술서를 받고 그러고는 그 강습소를 해체를 시킨 거죠. 67년. 예.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마사지 받을 그 업소 이런 데가 시각장애인 업소 말고 또 있었나요? 그 분위기가 그 당시 1962년에 그 워커힐에서 터키탕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67년 이럴 때는 북창동에 있는 그 신신호텔이라든가 다동에 있는 다동호텔이라든가 또 이제
충무로 3가에 있는 라이온스 호텔, 그 당시에는 서울온천이라 했어요. 그런 쪽들이 그 마사지 룸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뭐냐면 마사지 룸에도 취직을 할 수 있다. 또 해외 취업을 하면은 뭐 상당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대치를 가지고 광고를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아니 그러면 그 시각장애인 분이 가발 공장에서 가발 공장을 다니고 있는 뭐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신문을 보고 온 그 사람들에게 안마를 가르쳤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 당시 뭐 얘기 듣기로는 한 달에 8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강사하기로 했다. 이렇게 들었어요. 네. 요즘 그런 분들 설마 없긴 하겠지만 요즘 그런 분들이 있다면 큰일 날 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 사회를 늘 평생 내가 경험을 해보는데 외부적은 우리가 아주 응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일으키는 반란은 참 이게 수습도 어렵고 그것이 가장 우리들을 취약하게 하는 아픈 점이라고 봐야 되겠다는 게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겪는 교훈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습격을 하셨는데요. 뭐 혹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나요? 부상자는 별로 없었고요. 이 시각장애인 강사분이 하도 매를 많이 때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다음부터는 내가 배가 고프면 내 아들 다리를 참외처럼 씹어먹는 한이 때려도 내가 이런 짓 안 하겠다. 네. 역시 그때도 매우 다스렸군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막 붙들고 울었어요. 네. 그리고 막 그래 소주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한 3, 4일 후에 있잖아. 물론 이제 정성일이가 뒤에서 부추겼지. 매를 맞았다고 폭행으로 안마사협회 임원들을 고발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회장이 구속이 됐잖아. 그러면 그 아들의 다리를 참외처럼 뭐 씹어먹겠다는 말을 뒤집은 셈이네요. 그때 이제 급하면 그렇게 한 거고. 네. 내가 알기로는 하도 그 정성일이라고 가발 공장 강섭주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난리를 하니까 뭐 돈도 좀 받았겠다.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봐져요. 네, 목구멍이 역시 포도청이라 네,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아픔의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5위 들어가겠습니다. 5위 제목이 알듯 말듯한데요. 그들은 왜 과로를 지우려 했는가? 과로가 뭐길래? 이거는 또 어떤 사건인지 궁금해집니다. 가만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김찬원 회장도 잘 아는 사건이긴 해요. 근데 일단 그 법적인 문제니까 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네. 73년에 의료법이 개정돼서 안마사 조항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보는 지압사들이 전부 동원이 돼가지고 뭐 대한수기도 협회니 뭐 대한 활법 협회니 이런 식으로 당시 우리가 듣기로 11개 단체가 연합을 해서 대한수기도 연맹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의 대정부 로비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74년 12월에 보건 전문 이제 박도혁 기자라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의료법 개정 시안이 있다 그러면서 그 주간지에다 보도를 했어요. 보도를 했는데 보니까 안마사 부분에 있어서 마사지나 지압사를 보는 사람을 두게 하겠다고 하는 안이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알아내고 나서 74년 12월에 시각장애인들이 이 학생회관이 그 당시 안마사협회 사무실이었는데 대대적으로 이제 데모를 해서 그 당시 그 고재봉 보건사회부 장관하고 김봉환 위원장하고 전부 가서 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하니까 우리가 법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우리가 이런 짓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시각장애인들한테 그 줄 아니라 그러면서 안마사에 대한 개정안이라 그러면서 인쇄가 된 것을 줬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62조를 61조로 하고 의료법 61조 안마사 등 이래 놓고요. 제1항 안마 가로 열고
마사지 지압 포함 가로 닫고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8조 1항 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맹자에 대하여 안마 면허할 수 있다. 아, 그건 정상적인데요. 이렇게 됐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잘 됐다. 그랬는데 75년이 되면서 계속 그 천명기, 한근수 이런 의원들이 국회에서 계속 우리나라가 태권도처럼 기술을 갖다가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우리 고유한 수기요법이 있는데 그걸 사장시키면 되겠느냐. 계속 국회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늘 우리가 긴장을 하고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그 당시 토요일이야 12월 4일인가 의료법 이제 축조심의가 있었어요. 축조심의가 있었는데 그 김봉환 위원장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국회의원들도 다각적으로 만나서 괴롭히고 뭐 여러 가지를 했거든. 그러니까 정작 한근수 의원 이런 사람들은 썩 자리를 피하더라고. 그럼요. 피했는데 김봉환 위원장이 61조 이거 안마사 조항을 그 심의를 하는데요. 이게 안마 등 안마사 가로 열고 마사지 잡 이게 수학책도 아니고요. 이 법전인데 이게 가르고 있는 거 좀 이상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로를 풀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안마사 등 해놓고 안마, 칸마, 마사지, 칸마, 지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8조 1항 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맹자에 대하여 안마 면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되니까 가로가 풀렸으니까 마사지 지압 포함이 없잖아. 그죠? 네네. 그러니까 안마 면허는 맹인한테 하고 마사지 지압은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이 뭐 다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통과해도 좋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정의 국회의원 김상봉 의원이라고 계신데 이 양반은 대한상해군경회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저도 특별히 할 말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안마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다른 직업도 없는데 시각장애인이 생계대책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배려돼야 되는지 하는 문제를 보사부 장관이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장관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거는 있잖아요. 현재 있는 그 문구 조항을 좀 더 합리적으로 고치는 것 뿐이고요. 두 번째, 결격 사유로 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공식으로 합법적으로 안마 면허를 주기 위해서 후단에다가 이렇게 안마 면허를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더 좋게 만들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계시지만 시각장애인 분들 이 점을 잘 아시고 안심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잖아. 그죠? 그런데 그 당시 보건보사부의 의료제도과장이던 박일상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과장님이 또 현관에 내려오는데 우리 최영철 회장하고 저한테 그냥 그렇게 통과됐었네요. 이러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던 장경식 의정국장이 박 과장 그 사람들하고 뭐 얘기할 거 뭐 또 있어? 빨리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씁쓸한 거야. 이거 뭔가 이상한 거죠. 잘못됐나 보다.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우리 사령탑이 명학교로 쫓아갔거든. 네. 쫓아갔더니 김홍준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고생들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해서 의료법이 잘 통과됐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과가 말이죠. 이거 이렇게 된다니까. 야, 이 사람들아, 지금 기자들이 좀 똑똑하겠어? 기자들이 이거 잘 통과됐다고 12시 뉴스에 지금 막 보도가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들이 얘기한 것은 가로 풀리기 전 거 있잖아. 그걸 위임물로 주고 그 현장에서 가로를 푼 거잖아.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말이지 얼마나 예민한 건데 그거 저 무식한 사람들이 들으면 잘 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무식한 사람이 되고 이게 기자들이 보도한 내용 그대로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우왕좌왕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후 4시 반쯤 돼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당시 전문위원인 그 고재봉 의원을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그 당시 그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 참 애석하게 됐습니다. 그 한마디야. 그래서 이게 틀렸구나.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그 월요일부터 데모를 할 때에 보훈사회부 장관 또 보사부 상임위원장 김봉환 의원을 막 정치 사기꾼이라고 막 해붙였던 거지. 공공연히 대놓고 수십만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정치 사기는 어느 법에서 단죄할 거냐. 그러면 조직적으로 공무원과 국회의원들 또는 보사부의 어떤 직원들이 아주 시각장애인들 우롱했던 사건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막 그 당시 긴급조치 발효 중이었을 때거든요. 긴급조치 발효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모든 옥내 옥외 집회는 무조건 연행 대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정치적인 사기였다고 우리가 막 공공연히 대놓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요즘 같으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그 당시에는 벌어질 수 있었다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이러한 그 사기극은 형태나 모양이 변화될 수 있겠지만은 항상 이번에 작년에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잖아요. 이런 실정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형량을 판사가 조절해서 벌금형으로 했다거나 이러면 몰라도 어떻게 해서 선고유예도 아닌 무죄 판결을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잖아 이거. 네, 이런 것이 현실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부분을 긴장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이 법안에 대한 문구를 가지고 장난친 거는 이제 당시 정치인들의 일부분들이었는데요. 그때 시각장애인들의 절규하는 내용이 얼마나 극심했느냐면 아마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이 안마사 부분에 대해서 여당 원내 총무가 직접 기자회견을 한 것은 그때뿐인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 그렇죠. 김영태 원내 총무가 직접 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거 원대 복귀 시켜라. 이거 정치 사기다. 하는 그런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5.25 사건 이후에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여당 원내 총무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내용은.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목조 회관위원회 수많은 회원들이 모여서 붕괴되지 않은 게 참 의문스럽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시기 때가 맞죠? 목조 건물에서 그런 게 아니고 아파트인데 그게 우성 아파트라고 3일로에 있던 3일 빌딩 3일 아파트 3일 아파트 옆에 있던 우성 아파트였는데요. 그 2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목조라서 위험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정말로 목조 건물로 위험했던 것은 그 회연동 1가 82의 18호인 사단법인 대한암에스페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 번 천명기 장관 때문에 데모를 하고 이런 건데 그 건물들은 참 목조 건물이라서 위험했었어요. 실제로 그때 복지부의 위생국장하고 그때 당시는 보건사회부죠. 의정국장 두 국장을 감금을 했었어요. 협회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때 참 위험했었죠. 실제로. 그게 80년 12월 사건이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요즘 말로 정말 우픈 역사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4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르크 전사의 꿈을 안마사들이 지켜주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터키탕. 이거는 또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 사건일까요? 원래가 이 터키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우나가 있잖아요. 우리는 옛날부터 그 한정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북유럽 쪽은 그 기후가 상당히 습해요. 그래서 몸을 말리는 건 사우나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소위 그 핀란드식 사우나예요. 그 등으로 이렇게 그 건조시키는 거. 네. 그리고 서남아시아 쪽에 그 터키 뭐 이런 쪽들은 날씨가 건조해가지고 항상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습사우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쏙 들어가고 목만 내놓고 그 수증기로 몸을 사우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사우나 형태가 이게 이제 터키식 사우나인데 거기에는 수증기 조절 기사가 꼭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로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계라든가 이런 게 미숙하니까 갑자기 수증기가 많이 나오거나 이래 갖고 뒤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네. 수증기 조절 기사가 꼭 달리도록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일본에 왔는데 일본은 당시 2차 대전 이후에 자원이 여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것이 여자들이 그 고객 상대로 몸을 씻어주는 그런 서비스 쪽으로 겸용하는 식으로 됐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그 언어가 있잖아. 그게 원어를 잘 못 쓰잖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도로꼬부라 그랬어요. 터키라고 못하고 그게 도로꼬부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대표를 막 하기 때문에 포르노 테이프라고 그 성적인 자극을 일으키는 녹음 테이프라든가 비디오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전부 도로꼬부조 출신들이 다 사진을 찍고 이렇게 그 출연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는 62년에 워크힐 지을 때부터 한국의 그 터키 사우나식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이제 문제가 되고 시각장애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대표하는 업소가 그걸 안마하고 결부시킬 수가 없다 해가지고 안마사들이 이걸 단속을 믿기는 믿으면 해달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주 참 골치 아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마시술소가 향락 산업이라고 계속 오해를 지탄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신문에 이제 안마시술소와 터키 사우나가 막 연일 보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94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부터 있잖아. 어떻게 되는가 하면 터키 외무성이 터키 정부에서 외무부를 통해서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왜 우리 목욕탕 하고 있는데 사우나가 너희들은 엉뚱한 짓 잘못된 나쁜 짓 하면서 왜 그걸 가지고 터키탕이라고 하느냐. 공식으로 항의를 하게 됐다고.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갖다가 그 항의를 받았으니까 그냥 둘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97년에 법을 개정하는데 전기 사우나라고 고쳐요. 맞습니다. 전기 사우나라고 고치면서 거기 이성 입욕을 금지한다. 이렇게 됐거든. 그 당시 그런 내용들이 터키에서 우리나라로 그 항의했다는 내용이 그 공중파에 보도가 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기탕으로 고치면서 이성 입욕을 금지를 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터키탕이라는 이제 그 업종이 우리나라 땅에서 사라지게 된 거죠. 터키인들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 대한민국 탕 뭐래가지고 그 탕 내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대한민국 국민들도 상당히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진작 그게 드러날 건데 일본에서는 그걸 가지고 도로꼬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르고 가만히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발음은 아무거나 할 수 있다. 원어대로 한다 그러면서 터키탕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통용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원래 터키탕을 우리나라에서 62년에 워크힐에서 허가하고 그럴 때에 관광 산업을 위해서
관광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하겠다. 처음에 그렇게 허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67년 이후부터는 신신이나 이런 쪽에서는 마사지를 따로 하지만 그 후에 80년도 되고 사회가 좀 더 달라지고 이러니까 지방에서까지 여기저기서도 터키 탕을 만들게 되면서 관광 호텔이 아닌 일반 업소에서도 터키탕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82년, 84년 그럴 때에 그 마사지 그 업소를 시각장애인들이 뭐 단속을 하고 패시픽 호텔 점거 사건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미용사 제도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서 터키 탕을 관광 호텔이 아닌 일반 업소에서도 일반 호텔에서도 설치할 수 있게 그 개정을 했거든요. 개정을 하고 나니까 터키 탕이 여러 군데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확산이 되는데 장안동인가 거기서 아니 얼마 전까지 안마 시술소로 알고 있었던 업소가 터키탕으로 변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안마사 옆에서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경계가 모호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항의 방문을 하고 단속을 하러 갔던 일이 생겼다고 생각이 돼요. 네, 터키는 항상 우리가 형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 터키에서는 상당히 서운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3위, 불법 무자격의 중심을 치다. 퍼시픽 호텔 점거 사건. 네, 이것도 뭐 만만치 않은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텔을 점거할 정도였으면 어떤 사연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퍼시픽 사건은 이래요. 그때 당시에는 이 고 박원식 회장님이 제위를 하고 계실 때인데 그 스포츠 마사지를 비롯해서 지압사들 단속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날짜는 기억이 확실히 나지 않는데 마사지 가게를 이 견본으로 한번 회원들이 치러 갔는데 한 20명 정도 남짓 치러 갔는데 남대문서에서 연행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지금 고 최승명 씨하고 또 김명길 전 회장님 그분하고 같이 의논을 했죠. 우리 이 기회에 큰 사건으로 한번 확대를 시키자 이 건을. 그리고 이게 사실은 본래 협회 임원회 과정도 좀 거치고 그래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일인데 그때 당시 또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각 그 사우나마다 안마사들이 다 고용돼 있을 때인데 이 점차적으로 자꾸 여자 스포츠 마사지사들을 고용하기에 급급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장 만만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 안마사협회가 회원동에 있었으니까 퍼시픽 호텔은 남산에 있었어요. 그 골목 하나만 지나가면은 이 중간에 차단당할 염려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남대문서에 이 연행돼 있는 안마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한 100여 명 사전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남대문 안마사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남대문 안마사들이 이제 깜짝 놀라갖고 남대문서에서 그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그 내보내면서 그 사람들을 다 동원해갖고 퍼시픽 호텔 그 로비를 점거했었는데 그 당시에 퍼시픽 호텔 그 사장이 민정당 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 의원이고 또 이 상당히 이 퍼시픽이 아마 호텔 영업이 뭐 하여튼 잘 되던 호텔이고 이 사우나도
아마 저 문전성 씨를 이루던 그런 업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2박 3일 동안 정말 그때 당시에 최승명 씨, 김명길 씨, 이 부호, 우리 그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또 압박과 서름에서 이걸 2박 3일 정말 부르면서 엄청나게 그 투쟁을 했고 또 서상현 씨를 비롯한 이 기동대 혹시 회원들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뭐 진을 쳐가면서 또 각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참여하지 않은 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2박 3일 투쟁해서 결국은 13개 사우나가 서울시장과 더불어 이렇게 절대로 스포츠 마사지사들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해산이 됐고 일신 제강권은 또 그래요. 이 동양 TV 주최로 그때 일본 교수를 초대해가지고 그 세미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일신 제강 1층 강당에서 그리고 또 중앙일보에 이 선전도 하고 그래가지고 실제 중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실제로 지금 이 컴퓨터 요새 컴퓨터가 화면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뭐 패대기 신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고신근철 이사하고 이제 둘이 스크랩을 짰어요. 이제 한 30명 남자들 30명 5명씩 한 개 조로해가지고 미리 들어갔어요. 거기를 우리 이거 강의 들으러 왔다. 근데 그만큼 그쪽에서 좀 소홀했던 거죠. 맨 이제 안쪽에 있다가 이제 개회식 하면서 접이 의자니까 그걸 몇 개 던지니까 뭐 전부 흐트러졌었잖아요. 그래서 산회시켰었던데 그때 당시는 이제 계엄령이 발동됐을 때고 상당히 큰 사건이었었어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뭐 한의사 협회를 첨가해서 정말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한의사 협회를 아마 그로 인해서 고 지영관 회장님을 비롯해서 당시 임원들이 한 5명이 참 벌금도 크게 냈고 전과자가 됐었죠. 서울 시내 13개 사우나 지배인들 모임이 있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몰려다니고 했는데 이 사람들 업주들을 모아놓고 그걸 아주 강력하게 규탄을 하면서 설득을 시킨 그 장본인이 말이죠. 당시에 그 김찬 부시장이었었어요. 그게 당시 그 양반은 뭐냐면 내가 6.25 때 다리를 다쳤는데 맹인 안마사 오정건 씨가 나를 극진히 보살펴서 내 다리를 고쳐서 지금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걸음을 걷고 다닐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안마사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렇게 변호하고 사우나가 이렇게 철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하고 그랬던 것이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요. 퍼시픽 호텔이 그때 당시에 객실이 풀로 차 있었고 2박 3일 거기서 빠지는 정도 되면 퍼시픽 호텔이 영업 많지. 얼마만큼 손실이 있었다는 거는 아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마사협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안마사들의 생존권 투쟁이 처절했던 거예요. 처절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걸 막았지 않았나 그렇게 미루어서 생각이 돼요. 네, 저도 안마업 100년, 대한여 50년사를 읽으면서 예나 지금이나 또 예전의 선배님들이나 현재 후배들이나 정말 많은 투쟁을 해왔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예전에 그 투쟁하셨던 선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난 영화 찍는 건가? 잠실철교 화재 사건
네, 이제는 화재가 발생하는 거 보니까 더더욱 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송근수 회장님이 잘 아신다는데요. 어떤 일이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송 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에 2008년도 피부명사 제도가 시작되면서 또 더군다나 위헌 소송이 걸려 있는 그 해 1년 동안 정말 극렬한 시위가 있었어요. 그때 생각하실 수 있도록 기사 몇 개 난 게 있어요. 한번 제가 앞머리만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음독의 투신, 화염 방사기까지 시각장애인 극한 투쟁 해결책 있나. 2008년 9월 18일 뉴시스 손대선 기자가 글을 썼고요. 또 시각장애인들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시위, 23명 옥상 올라가 안마사 자격은 합헌, 옥상문 잠그고 신호 뿌리고 외부인 차단, 에이블뉴스 주원희 기자, 2008년 6월 26일 날 기사고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 피부미용사 제도 반대 단식투쟁, 안마사협회 40여 명 실기시험 일부 과목 안마업 침해 즉각 폐지. 2008년 8월 27일 메디컬 투데이 구성현 기자가 쓴 기사고요. 또 2008년 9월 18일 연합뉴스에 황정모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18일 오후 시각장애인 안마사 30여 명이 피부미용사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피부미용사들에게 전신 마사지를 허용하는 것에 항의해 서울 잠실철교를 점거한 뒤 가스통과 신호를 놓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우리 저 송근수 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잠실철교 이제 저기 방화 사건 뭐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중앙에 들어왔는데 이제 피부미용사 제도가 시행된다는 얘기를 알았죠. 그래서 이제 피부미용사 제도가 생기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취득하는 자격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권 침해를 최대한 피해되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그러는 과정에서 공중위생법을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공중위생법이 뭐라고 나왔냐면요.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미용사는 모두 피부 미용사로 업무를 볼 수 있다고 나온 거예요. 네. 그게 6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저는 아찔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법이 이거 알고 보니까 이런 관련된 법들이 되면은 그 기존에 있는 자격들이 소급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전혀 그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거는 이거 사실 끝이다. 이거 물론 5.25 때도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희생이 됐는데 이 일은 직접적인 일이다. 6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미 피부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셈이라고 그 공중위생법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형관리니 무슨 뭐 업무 범위 뭐 전신이 뭐니 이거는 그런 걸 따지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아예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투쟁을 했는데 한 번 만들어진 법이 없어지는 법은 없나 보더라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잠실철교를 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잠실 원래 불을 지르려고 가진 않았지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런 장비 저런 장비 싣고 갔는데 아마 이제 타고 갔던 봉고차가 있던 신나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이제 옥상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영화 찍나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집 뭐라 그러죠? 데모라 점거를 이제 진압하러 오는 사람들이 모두 화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불 끄는 거 그거를 몸에 두르고 우리 시각장애인 임원들을 다 연행해 갔죠. 그래서 그때 2명이 구속이 됐어요. 소우영 이사님이나 박현수 이사가 3달 동안 구속이 돼 있었죠. 뭐 그것뿐만이겠어요.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 그때 헌법재판소에 저희들이 서명한 국민 서명이 10만 건이 넘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숫자로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10만 건이라는 게. 그런데 그게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할 때는 뭐 이런 이유가 있었나 보구나 하면서 서명을 10만 명도 더 넘게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투쟁도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그런 투쟁을 마음속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말씀을 전 시간에 드렸던 거죠. 그 말씀해주신 부분에 우리가 그 왜 잠실철교까지 가서 또 그 시민들 불편하게 전철을 세우고 또 방화하게 됐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보면은 피부명사제도가 2007년도에 입법 예고되고 2008년 1월 1일 날 시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송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급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내내 사실은 삼보일배도 하고 또 부산에서 저 봉사활동하면서 자전거 타고 사륜 자전거로 또 올라오기도 하고 또 보신각 앞에서 몇 달 동안 시민들을 상대로 봉사활동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9월달 추석 때 마포대교로 점거하고 있던 우리 동지들이 투신을 몇 명 했는데 이게 2006년도에 몇 번을 투신해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위험한데, 네, 그래서 더 높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송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상태에서 2006년도에 모였던 우리 같이 동지들, 우리 여기 저 시장님도 계시지만 동지들 30명이 모여서 잠실철교를 점거하게 된 거고 그 후로는 피부미용사 큰 집회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집회가 있은 다음 달 10월 달에 제1회 국가고시 필기시험이 치러졌어요. 김찬원 고모님이나 우리 양만 선생님 그 상황은 대충 알고는 계셨죠. 예.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늘 그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건 하나가 생기면 안엽이라든가 시각장애인에게 일어난 일이 그 하나만 떼어가지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 전후 여러 가지 그 사건이 그 당시 그 일하고 있는 실무팀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내몰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업군을 구출할 수 없겠다 하는 그 절박한 심정에서 이런 게 이제 일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문제는 그 당시 왜 그랬냐 그런 질문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 그 당시를 지나온 사람들은요, 그때는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고 또 그런 일에 뛰어든 임원들이 있잖아요. 한없이 그 고맙고 측은하고 뭐 우리가 회원들이 뭐라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싶은데 그 능력은 안 되고 뭐 이런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을 보고 지키고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이 동양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본인이 굶기도 하고 절약하느라고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러나 우리 안마사들은 후배들을 위해서 엄청난 투쟁을 했고 자기 희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여기 선배님이신 양만석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후배인 송건수 회장을 생각할 때 그 5.25 사건이라든지 피부 미용사를 저지하기 위한 그 노력이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가 다분히 있어요. 또 특히 최근에 나온 안마사들은 더더욱 감정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들도 투쟁을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식구도 걱정하지 말고 가정도 의식하지 말고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고 죽게 되면 죽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투쟁한 우리 저 송근소 회장을 대표로 정말 고맙게 생각이 되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잠실철교 그 건 피부미용사 제도 관련해서 우리 1년 동안 집회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9월 18일 날 대치를 하면서 협상력을 좀 키워서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구강위생과하고 업무 범위를 좀 축소하는데 이렇게 좀 협상을 돕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5시에 갑자기 이제 불이 나고 진화가 들어오고 하니까, 자, 협상에 들어갔던 우리 그 안마사협회 그때 이규성 총장님이 바로 쫓겨나는 일이 있었고, 또 우리 그 진압이 됐던 연행됐던 우리 30명의 동지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유치장에 있고, 또 대부분이 또 벌금형에다 몇 명은 집행유예 전가를 달게 됐어요. 그리고 그 9월 18일 이후에 며칠 있다가 외국에서 돌아온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을 면담을 했는데, 그때 그나마 피부미용사 업무 범위 몸통을 제외하는 그래도 성과가 있었고, 안마 바우처 제도가 생기는 그래도 계기가 됐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1위, 어찌 우리 이즈리오 5.25 위원 사태. 이건 뭐 전 안마사의 어떤 그 큰 운명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송근수 회장님 그 당시 많은 애를 쓰셨는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5 관련해서도 그 당시 기사가 난 걸 몇 건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헌법재판관 화형식 진행, 2006년 5월 29일 뉴시스 기사가 여기 있었고요. 불 지른 분이 여기 있잖아요. 29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독점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에 반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인형을 불에 태우고 있다. 이동훈 기자가 기사를 올렸고요. 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도 올라온 게 있어요. 2006년 6월 23일 담당자 김복순, 담당부서 의료정책팀, 유시민 장관 마포대교 안마사 시위현장 방문. 주요 내용: 유시민 장관 마포대교 안마사 시위현장 방문, 대체입법 마련에 적극 협조 약속, 시위대 해산, 그런 기사가 있고요. 대한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7일부터 서울 여의도 삼익 익스콘 벤처타워 옥상에서 아슬아슬한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가 2006년 6월 29일 날 기사를 올린 게 있습니다. 또 안마 말고 무슨 일을 하겠나, 한겨레 유재신 기자가 2006년 6월 2일 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 5일째 고공시위, 두 눈 부릅뜬 생존권 지키기. 이 5.25 위원 사태는 우리 회원들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를 잠깐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경기지부에서 이렇게 아마 여기 지금 실장님으로 계시는 유명구 실장님이 그 당시에 지도위원장이셨는데 경기지부에서 그 어떤 협회 업무로 이제 성남 지역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시니까 그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뉴스에서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이제 중앙에 전화했더니 중앙에 전화가 먹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그 위헌 사태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대법원에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위반이 아니단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판결 같은 게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물어보려는데 몇몇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안마사는 끝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회원들, 이제 우리 임원들을 이제 모이시라 그래 해서 이 사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이제 서로 정보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 진짜 더 이상 뭐 양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극단적인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지부에서 이제 임원분들하고 하룻밤새 회의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평촌에 있는 아니면 평촌에 있는 보건복지부도 방문하고 또 마포대교에서 그런 회원들 투신하는 어떤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때 생각하면 하여튼 우리 임원들이나 우리 회원들이나 그 당시에 전과자 많이 됐었죠. 근데 저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국민들이 우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처절한 절규를 국민들이 알아줬다는 거예요. 위헌 때 대통령도 못 막은 겁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회원들이 지역에서 울부짖고 마포대교에서 울부짖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 마음을 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똑같은 내용을 그 다음 판결할 때 합헌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결은 엄청나게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월 25일 날 그 전날 저희 그 경기도 임원들이 이천 지역에 마사지 단속을 나갔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제 그 5.25 당일도 아까 말씀하신 그 성남 지원인가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몇 분이 거기를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뭐 해병대인가 어떤 분들이 와서 마사지하고 같이 먹고 살자는 다녀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다음에 라디오에서 우연히 났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 그 송 회장님하고 다 모여서 배 준비하고 다음 날 말씀하신 평촌에 보건복지부 옥상을 그때부터 점거를 시작을 했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그때 돌아가신 진짜 오영자, 손창익, 변경의 이 회원분들 진짜 우리의 힘이 됐었을 거예요. 정말 맞습니다. 그 당시 국민들은 시각장애인들이 왜 거리로 뛰쳐나와서 저렇게 시위를 하나라는 그 의문점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워낙 극렬한 시위가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정말 안마사들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안마사들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그 서명 받고 이럴 때도 적극 협조해 주셨고 또 그 당시 우리 안마사들이 국민들의 어떤 뇌리에 각인되는 어떤 한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당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마사들이 뭐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그런지 몰라도 5월 29일 날 4,000명 모인 집회를 합니다. 광화문에서. 그리고 저희 뭐 경기도 쪽에서는 800명인가 저희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하고 화형식을 끝낸 다음에 광화문에 합류한다고 핑계를 대고 마포대교로 가서 점거를 시작한 기억이 있고요. 또 광화문에서는 또 분신 사건도 있었고 또 고속도로 하행길에 고속도로를 점거하거나 또 회원역에 전철역을 내려가서 또 항의 시위를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뭐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그 우리 많이 있죠. 고모님들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그 당시에. 회장직을 그만두고 한 6개월도 채 안 됐을 때 발생한 사건이라 밤에 그 강변에 가서 시위하는 사람하고 합세해서 같이 있는데 위에서 그 위에서 뛰어내리면서 그 물결이 치는데 정말 눈물이 솟아서 한참 힘들었어요. 이 감정을 지금 굳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5.25도 지난 사건입니다. 안마사 협회는 회원 여러분에게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소 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회원들이 너무 안마사 협회를 부정하거나 의식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더 감정이 북받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개인 감정이나 개인의 어떤 이 작은 이익 때문에 뭐 국가기관에 투서를 한다든지 또 일반 사회에 이 침소봉대 시켜서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 공든탑이 무너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참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실제로 이 물결 치는 그 강에 떨어지는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회한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 당시 이제 제가 학교에 있었는데 그런 소식 같은 것을 들으면서 그랬단 말이죠. 야, 내가 왜 나이도 많지 않지만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이런 꼴을 봐야 되냐. 뭐 그런 이제 생각에서 출발하면서 이 문제를 처음에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안 나요. 그냥 막연히 그래도 그냥 있을 수는 없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이 문제를 대하면서 하기 안마사들의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늘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보관이 있어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캄캄한 절벽이었는데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 몇 분들이 모여서 특별한 자료 없이 지난 얘기를 그렇게 영화처럼 어제 일처럼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그 새겨졌던 그 각인되었던 기억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내 일생에서 이런 일을 몇 번 겪을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절박한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위기를 또 겪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런 위기는 형태가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꼭 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내용으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정말로 단결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외부의 지원도 얻을 수 있고 그렇다. 왜냐하면 5.25 사태 때 정말로 어떻게 사회적으로 볼 때 범법 행위라는 게 없을 수가 없잖아, 그죠? 고속도로 점거 무슨 뭐 분신 사건 등등 그런 데도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뭐 살아계신 몇 분들이 계시지만 그 당시에 공무원으로 있거나 또 법조계에 있거나 이러면서 이 사람들 문제를 어떻게 더 불리하지 않게 신변이라도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여러 군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씩 연행될 뻔하다가 또 석방되고 훈방되고 또 큰 사건이었는데도 얼마 있다가 저기 석방이 되면서 이제 집행유예 정도로 이게 일이 끝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뒤에서 많은 그 정계 사회 법조계 인사들이 음으로 양으로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던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약자인 그 자기 보호 본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겸손하게 살아온 우리의 처지가 인정이 돼서 말이죠. 그렇죠. 동정이죠. 동정을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이 문제를 끌고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 회원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앞으로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그냥 머리로가 아니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본능적으로 마음으로 단합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시고요. 또 열심히 기부 재능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도 닥칠 수 있는 위기가 있겠지만은 어렵게 우리가 뭐 시각장애인 사는 길이 그렇게 쉬울 수는 없어요. 쉬울 수는 없지만 어렵게라도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우리 기본 태도예요. 네, 15년 전에 아픔의 시간이 지금 기억나셔가지고 우리 원로이신 김찬원 고모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네. 정말 우리 안마사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아픔보다도 컸던 순간이 아닌가 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짧게 좀 말씀 마무리를 좀 드리면요. 그 당시 마포대교에서 저희가 그렇게 오래 있을 거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원분들이 계속 오시니까 갈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정말 정화은 의원님, 장영숙 의원님, 또 많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노회찬 의원님 또 도와주셨고, 또 뭐 우리 회원분들 물론이시고요. 그 다음에 전시청년, 또 장애인 우리 부모님들, 또 종교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결과가 좋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장시간 안마사 제도에 대한 역사와 비하인드 스토리 등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과 함께 마지막 인사 말씀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만석 선생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길고 장황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이제 좀 더 우리 앞으로도 우리한테 그 헌재 문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많이 닥쳐올 수 있겠지만 절망만 하지 마시고요. 희망을 가지고 단결해서 우리한테 밝은 내일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 전 회원들이 암시를 겁시다. 그렇게 해서 어두운 어제가 아닌 밝은 내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찬원 고모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먼저 이 양만석 선생님 같은 우리 그 대선배님하고 같이 하고 또 여기 몇몇 후배들하고 같이 자리를 해서 상당히 뜻이 깊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각장애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정말 아무 힘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잃고 사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근데 우리 안마사협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마사협회도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우리 회원 여러분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두가 합하는 순간 엄청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배들은 그렇게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안마사협회를 부정하거나 안마 제도를 부정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금기가 돼야 됩니다. 안마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정말 같이 단합하고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송근수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우리 두 어르신 모시고 오늘 이 시간 갖게 돼서 정말 뜻깊었고요. 우리 김찬원 회장님 말씀에 이어서 정말 실력도 필요하죠. 또 학벌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져야 될 각오, 싸우고 싸워야 우리의 업권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가졌으면 합니다. 안마사 제도는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눈먼 이들의 피를 자양분으로 하여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들의 투쟁의 역사와는 과거에 그랬듯
오늘도 내일도 먼 훗날까지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와 같았던 5.25 유연 판결로 3분의 동지를 잃었습니다. 그 후 합헌 판결로 3분의 동지는 열사로 다시금 우리들의 가슴에 탄생하였습니다. 3분의 열사가 남겨놓은 뜨거운 의지로 안마사 제도를 지켜 후세의 시각장애인 후배들이 더더욱 발전시켜 존경받는 보건의료인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안마사 제도를 지켜내기 위하여 피 흘린 모든 동지이자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직원 여러분, 가족 여러분, 다시는 안마업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지켜갑시다. 오늘 함께 해주신 3분 감사드립니다. 김도영 사무총장님도 감사했습니다. 자, 감사했고요. 감사합니다. 다음번 더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애청자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받기에 댓글 남겨주시면 더더욱 힘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마사 제도의 역사 2편 사건으로 보는 역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정책실장 유명구였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